예. 키노트는 제가 사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모실 키노트는요, 성균관대학교의 이제 최재분 교수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JTBC 차이나는 클래스라든지, 뭐 MBC, 그 다음에 저기 EBS까지 그죠? 모두 섭렵하신 우리나라 셀럽이 있습니다. 2019년도인가요? 포노 사피엔스를 쓰셨고, 또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메타버스 이야기 책을 발간하셨거든요. 아주 소중한 분이십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재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메타버스인데요. 사실은 디지털 대전환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그 끝에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타버스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야, 나 저거까지 해야 돼? 아, 골치 아파. 이런 반응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뭔가 정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이런다는데 나도 공부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요, 그 의문을 함께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우선은요, 제가 오늘 우리 KMI 원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디지털 전환, 이건 꼭 해야 되나요? 오늘 거기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해야 되고요, 부산에 그게 왜 필요한지, 또 나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겨울만 합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다음부터 AI 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이 왔다. 빅데이터에 뭐 온갖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그래도 좀 꼭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우리가 한번 된통 맞았죠. 코로나입니다. 그리고는 애들이 갑자기 학교를 못 가고요. 회사에 못 나가요. 근데 근무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니까 그럼 방법이 뭐야? 디지털입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졌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게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야, 이거 해보니까 쓸만한데? 이미 대학생의 70%가 디지털 교육을 계속하자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들이 알바할 거 다 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훨씬 낫거든요.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99%가 야, 이거 재택근무 되는데 왜 안 돼? 심지어 IT 기업의 진짜 귀하다는 개발자들은 재택근무 안 하면 나 회사 그만두겠어요. 이런 얘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즉, 경험한 인류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이 굉장히 많이 믹스된 새로운 뉴노멀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진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디지털 전환의 출발은 스마트폰이었죠. 2007년 아이폰, 그리고 2010년 갤럭시 S라는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면서 대중화가 시작됐고요. 이제 누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게요, 폰을 든 사람,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이 지구상의 표준 인류입니다. 그 이름이 포노 사피엔스죠.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쓴 용어인데요. 폰을 든 인류란 뜻입니다.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그건 명백하게 드러났죠. 세계 10대 기업의 리스트를 보시면요,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소위 디지털 문명과 폰을 든 인류를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 기업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요. 아시아도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얘들이 미래의 기대치가 높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샀다는 거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 1,500조, 1조 달러를 넘은 최초의 기업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MS까지 1조 달러를 넘으면서 와, 이건 진짜 혁명적인 변화다라는 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들의 기업 가치는 올랐을까요? 폭락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370조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가 오고 3년이 지나자 1,500조였던 애플이 3,500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2,000조가 늘었죠. 이게 어느 정도 돈이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의 시총을 합하면 한 2,300조 됩니다. 즉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미래 기대치만큼을 사람들이 뽑아서 애플에 더했고요. 1,300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1,000조를 구글에, 또 하나의 1,000조를 아마존에 더 보탰어요. 뺀 게 아니라. 그리고 놀라운 기업이 탄생했죠. 테슬라. 갑자기 1,200조 기업이 됐습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요. 저 기업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요. 삼성전자는 그대로예요. 기대치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미래 기대치가 별로 없어. 라고 자본이 판단했다는 거죠. 오늘의 핵심은요. 그럼 쟤들은 얼마나 잘하길래, 미래 준비를 얼마나 잘하고 있길래 미래 기대치가 저렇게 높다는 거야? 배우자는 겁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겠죠. 우리가 뉴노멀, 즉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나 준비가 잘못됐다는 거죠. 일단 이들이 다른 건 명백합니다. 이들은요, 이미 2022년 인류가 선택한 표준을 그걸 잘 리드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디지털 표준을 선택했어요. 택시가 아니라 우버, 호텔이 아니라 에어비앤비, 뱅킹은 모바일 뱅킹, 방송은 유튜브. 이게 지구인의 표준이 됐어요. 대한민국도 저녁 7시 이후에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무려 60%, TV는 28%밖에 안 됩니다. 이미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기업들이 이 디지털 문명의 표준을 이끌어가고 있죠. 이 데이터에 근거한 표준에 따라 이들은 분석을 완료하고 이런 인류가 2030년의 미래를 위해서는 뭘 할까?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디파이, CDBC, OTT, 옴니채널, 하이브리드 제조 이런 걸 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그 한복판에 메타버스라는 세계관,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세션 리스트를 보면서 다 걸리더라고요. 정말 우리 김대영 교수님이 그 내용 자체를 굉장히 잘 오거나이즈 한 거죠. 여러분, 203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과 사회에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규제로라도 2010년의 표준을 끝까지 지키려는 국가나 사회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버를 불법으로 했죠? 에어비앤비는 왜 불법이고요? 암호화폐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메타버스 하지 말자 그래요. NFT? 안 좋다 그래요.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 그런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디지털에 대한 환멸 또는 부작용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규제가 생겨나고 그 이유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버. 여러분 저도 이거 불법인 게 좋아요. 왜? 제 친구들이 택시기사가 많지. 예? 스타트업하고 IT하고 디지털하는 사람 많겠습니까?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이번 코로나로 대박 났다. 나 원래부터 디지털, AI, 빅데이터 이런 거 했는데 코로나 오니까 내 주가가 쫙 올라가고 기가 막혀.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컨퍼런스였으면 대부분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몇 프로일까요? 5%? 여기 김대영 교수님 있네. 대박 나신 분, 그죠? 여러분, 나머지는요, 두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두려운 마음이 합리적 이유를 찾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지. 그러니 규제를 만들어요. 그런 마음은 따뜻합니다. 원래 사회란 게 따뜻해야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돈이 1억이 있거나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부산시 택시 조합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테슬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테슬라는 왜 갑자기 1200조 기업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시각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서 한번 보십시오. 걔는 정상인가 아니면 나는 걔를 존경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언론이나 사회 관점으로 보면 진짜 비정상이죠. 여러분 1200조 세계 6위의 기업 총수가요. 언론하고 인터뷰는 하나도 안 하고요. 맨날 트윗을 해요. 하는 내용은요. 나 무슨 도지코인 샀는데 너희도 사지 않을래? 세계관이 메타버스고 온통 거기만 꽂혀 있어요. 미래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합니다. 비즈니스 방식은요. 야, 그래도 비즈니스는 현실적으로 해야 되잖아. 여러분, TV 광고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왜? 걔는 TV는 더 이상 표준이 아니라고 생각해. TV 광고를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안 하고요. 미국에도 하도 하라 그러니까 가끔 해요. 누가 광고해줘요? 유튜브에 사람들이 차를 산 다음 이 차는 너무 좋아요, 미쳤어요 라고 올려요. 그게 자기 전략이에요. 대리점에 가면요. 차 살 테니까 저 계약서 가져와. 없대요. 차를 사고 싶으면 앱을 다운받아서 당신이 다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야, 그럼 폰 없으면 차도 못 사? 응, 못 사.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가 어떻게 형성돼 있죠? 자동차가 신차가 나오면 그냥 TV 광고를 해서 우리나라 수백억, 전 세계로 수천억을 도배를 해야 됩니다. 파는 거는요. 대리점 인맥이죠. 형들이 전화 오죠. 사장님 차 받고 싶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당연한 생태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보면요. 야, 자동차 보험은 이걸로 하는데 왜 차는 꼭 사람이 개입해야 되지? 이거 비효율적이긴 하다. 그런데요. 그게 무너지면 너무 많은 일자리가 무너지죠.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은 48조고요. 테슬라는 1280조입니다. 그 엄청난 수천억의 자본을 모아서 우린 방송국 안 써. 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해. 그 다음 그 돈을 자율주행차에 투자하죠. 자율주행차의 3대 요소가 뭐죠?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를 캐리하는 CPU, 그리고 무엇보다 막강한 데이터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오픈 AI라는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요. GPU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이 된 이 테슬라 유저들이요. 끊임없이 데이터를 다 공유하죠.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 앞으로 올해는 150만 대 판대지만 2030년 너희가 2천만 대 팔 것 같아. 그뿐인가요? 팩토리를 기가 팩토리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 AI, 로봇 이런 걸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요. 현대차가 지금 시간당 50대를 만드는데 이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무려 75대를 만듭니다, 이미. 목표가 2030년 시간당 200대예요. 인원은요, 현재 4분의 1. 여러분, 왠지 그쪽에 투자하고 싶지 않으세요? 미래를 지향하는 기업, 미래를 지향하는 사회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걸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내려놔야죠. 2010년에 딱 서 있는 내 마음의 표준을 내려놓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요.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전 이게 더 무서워요. 우리가 왜 그동안 이렇게 두려움만 갖게 됐을까요? 한 번도 우리는 스스로 새로운 걸 글로벌한 혁신을 이끌고 도전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베껴왔죠. 그게 개도국의 정신입니다. 항상 어디 가면요. 베낄 게 있어요. 어느 산업 분야나. 그래서 우리는 30년 동안을 교육, 사회, 기업, 모든 조직 할 것 없이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걸 쫙 열심히 따라가고 베끼는 그런 이 시스템을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니에요. 당연히 개도국으로서 그렇게 했어야죠. 너무 잘했죠, 사실은. 문제는요. 베낄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공업이나 이런 데 보시면요. 베낄 거 하나 없습니다. 제가 기계과 교수거든요. 미칠라 그래요, 애들이. 전부 다 새롭게 자기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반도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5나노 이하의 세계 그 반도체 제조가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만, 미국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바이든이 취임 후 아시아를 처음 방문하는데 한국에 내리고 그것도 평택이 반도체 공장을 갔죠. 메시지예요. 아시아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칩 동맹밖에 없다.
대만은 펠로시가 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고 보니까 기초과학 그렇게 잘한다는 독일하고 일본이 안 하고 있네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못한 거죠. 역설적으로 그 어려운 걸 하는 걸 지금 누가 해요? 우리 애들이 해요. 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의 교육 방식, 여러분이 다니던 대학의 그 방식으로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 OLED 만들어 놓고 그것도 접으래요. 자동차는요. 아니 48조 기업이 1280조 기업 따라가야죠. 그럼 전기차에 자율주행차 투자하고 교육해야 되네요. 학교에서 뭐 가르쳐요? 내연기관 가르칩니다. 바꿀 생각도 별로 없어요. 왜? 국민이 아무도 그건 얘기 안 해. 대학은 딱 뭐만 얘기해요? 등록금 동결. 또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은 모르지 사실.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학식 가격 동결만 요구합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야, 수시도 없애. 공정하지 않아. 근데 수능 갖고 공부한 애들이 이건 나중에 할 수 있을까? 염려되지 않으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모든 일자리가 다 디지털만 원해요. 개발자 내놔라, 뭐. 옛날에는 문과들이 많이 가던 금융 서비스, 은행, 유통, 지금 다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오프라인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해요. 왜? 일당 100이 됐어요. 디지털 솔루션들이 다 나와서. 그럼 진짜 필요한 건요. 너 빅데이터 했니? AI 했니? 개발은 하니? 학생들,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 게임 회사, 엔터 기업들 다 메타버스 NFT 합니다. 아니 이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인이라는 구인 사이트에 보면 판교 지역 기업에서 올해 초에만 메타버스 NFT 프로젝트 유경험자 800개가 나왔었어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런데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죠. 교수도 두려워요. 나 내연기관 가르치다가 갑자기 자율주행 가르칠 수 있나요? 그럼 합리적 이유를 찾습니다. 아까 우버가 그랬던 것처럼. 뭐라 그러죠? 야, 전기차 필요한데 그 전기과에서 가르쳐야 되냐? 기계과에서 가르쳐야 되냐? 여러분 그럼 학과 통폐합 얘기 나오겠죠? 그럼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다 숨는 거예요. 치사하게. 네. 이게 지금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엄청난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95%의 대한민국 기성세대 어른들은요. 그 마음속에 규제를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디지털은 부작용이다. 야, 애들 봐봐. 게임하고 맨날 컴퓨터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니 나중에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김범수 의장이 됐어요. 마크 주커버가 됐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혁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선진국이 됐어요. 이제 저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부작용만 막 얘기하면요.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창의적 인재와 디지털 역량이에요. 혁신의 부작용을 두려워해서 혁신 도전하지 않으면요. 2030년 이후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산이 그 미래를 가져가려면 이제 더 용감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신 메타버스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뭘 바꿔야 되는지를 좀 적어봤는데요. 첫째가 세계관을 디지털로 바꾸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류가 폰을 들고요. 가상의 신세계, 신대륙을 발견을 했어요. 이 그림이 참 잘 보여줍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요. 땅 위에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매일 보시고 넷플릭스 보지만 방문 불가예요. 아마존도 방문 불가, 쿠팡도 방문 불가. 즉 상상의 대륙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미 전 인류가 그게 표준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인류는 가상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를 폰을 통해 현실처럼 만들어서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메타버스의 본질이죠. 메타가 초월, 벌스가 유니버스. 합하면
초월적인 세계입니다. 사실 인간은 이 상상력이라는 특유의 이 인지적 장점을 이용해서 그런 신세계를 건설했고 그걸 현실처럼 쓸 수 있게 이 폰이라는 도구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새로운 신대륙이 개척이 됐고 거기에 패권을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국이 거대한 도전을 했죠. 데이터를 보면요. 중국이 미국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쫙 쫓아왔었어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 디지털 패권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죠? 일본, 유럽 존재감이 없어요. 디지털 대륙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카카오 네이버가 있어 디지털 데이터의 주권이라도 있죠. 일본은 네이버가 만든 라인 메신저를 씁니다. 그럼 카카오처럼 야 모빌리티 서비스도 해, 은행도 해, 금융 서비스, 야 그 데이터 모아가지고 AI 발전시키고 빅데이터 앞으로 전 분야에 적용하자 그러고 막 확산해요. 우리도 사실은 규모가 작은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하는 게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위챗을 기반으로 무려 350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요. 안 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위챗의 사용자가 1일 12억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죠. 그 힘이 중국의 AI와 빅데이터,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요.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네이버한테 물어봐야 돼요. 좀 해주면 안 되니? 그러니 더 어떨까요? 일본의 모든 기성세대들은 아이들한테 더 컴퓨터를 못하게 합니다. OECD 컴퓨터 사용 능력 꼴찌가 일본이에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게. 우리나라가 탑에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럼 2030년 이후에 디지털을 잘 못하는 나라나 경제나 사회는요? 여러분 같으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이 리더들이요,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95%의 국민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가자 그러면요, 95%한테 반대표를 얻어요. 넌 나쁜 놈이구나. 왜 디지털로 가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사회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애들은 어려서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잘 썼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죠. 두 분이나 손 드셨어요. 사회 관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한테 우리는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레리 페이지, 제프 베조스, 최근에 뜨는 일론 머스크, 이런 애들이 너희 롤모델이야. 대한민국의 최고의 CEO는 김범수, 이혜진 이런 사람들이야. 너희가 좀 보고 배워봐. 이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정주영, 이병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으로요.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으로 디지털 환경은 학습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호기심이 발동했을 때 끝없이 파고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막 드론을 날려요. 어떻게 어디서 배워서? 커뮤니티에서 배워서. 물론 학교 선생님이 코칭을 잘 해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더리움의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 요새 막 타임즈 표지 모델도 하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중3 때 암호화폐 관련 논문을 처음 썼죠. 그리고 19살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내놓은 게 이더리움이에요.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했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지식을 쌓았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MIT 스탠포드 교수님들의 수학 강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만든 게 이더리움이에요. 김태훈, 얘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로 되게 유명한 친구입니다. 울산 과기대를 다녔는데 어디서 주로 활약을 했느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에서 활약을 했어요. 어떤 사고를 쳤냐? 구글이 이 알파고의 소스코드 80%를 공개했죠. 20% 공개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커뮤니티 청년들이 야, 치사하게 그걸 공개 안 해? 우리가 개발해서 공개해버리자. 김태훈이 울산에서 20개 핵심 모듈을 개발해서 공개해버렸죠. 당연히 거기 있던 구글, 애플, 테슬라의 스카우터들이 전부 오퍼를 냈고요. 그 중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에서 오픈 AI에 연봉 2억 5천 받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도 이만큼 아는데 저 정도 공부하고 저기서 같이 노는 글로벌한 청년들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 내가 구글, 애플, MS에 가려면 연봉을 요즘 돈으로 하면 4억이에요. 연봉을 초봉을 한 4억 받으려면 이런 데서 활동하고 능력치를 키우면 되겠구나. 보편적 이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친구는요, 고1 때 학교 그만뒀습니다. 왜? 엄마가, 나는 코딩이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 다닐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고등학교는 졸업해라 그래서 IT 특성화고에 갔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첫 수업에서 20년 전 코딩 포트란을 가르치더래.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알겠는데 미안한데 대학 가서 해라. 불행히도 얘가 1995년생 비탈릭 부테린하고 동갑이에요. 그럼 코딩 좀 하는 애들은 한국에서만 놀겠어요? 아니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개발자가 막 양성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수능 공부하라고? 못하죠. 그래서 자퇴하고 코딩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대안학교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창업했어요. 그 회사가 테이블 매니저. 요새 KT가 선전해 주죠. 인공지능이 식당 예약을 해드려요. 그 회사의 CEO입니다. 지금 만 27세예요. 분명한 게 혁신의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래의 진정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난 10년에 인류의 문명을 바꿔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제가 말한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관에서 학습하고 커뮤니티하고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세상을 바꿨어요. 위키피디아, 유튜브,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뭐 우리나라의 쿠팡, 배민, 무신사.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을 보면요, 이런 플랫폼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아, 문제점 얘기해야죠. 근데 안 갈 건가요? 저는요, 많은 지방 도시에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우리 도시에 많이 올까 얘기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셨냐고요. 다 누구가 모여서 얘기해요? 어른들끼리 모여서 대책을 세워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비난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장을 유치했는데 애들이 정신상태가 글러먹어서 공장을 안 가려고 한다. 그러면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진짜 그들을 유치하고 싶다면요, 기업도, 조직도, 사회도 그들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거기에 이미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고요. 그게 인류의 표준 문명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거기에 나의 미래도 달려있다는 걸 아는데 계속 과거의 방식을 종용한다면 나는 여기서 살면 안 됐겠구나라는 걸 느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M세대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옮겨가자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세계관이 형성된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저는 50대 후반이니까 50대, 60대 분들은 세계관이 어떠냐? 주로 땅 위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형성되냐? 게임으로 형성됩니다. 저는 어릴 때 게임을 뭐 하고 놀았을까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또 오징어 게임. 전부 땅에서 하죠. 저는 땅이 소중하고요. 어릴 때 고향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맨날 물어보죠,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혈연, 지연, 학연. 제가 이 아침에 여기를 왜 왔냐? 김대영 교수님하고 인연 때문에. 우리는 맨날 그래. 그죠? 그걸 못 벗어나. 그런데 어릴 때 스타크래프트를 한 세대들, 여기 나 어릴 때 인터넷 게임 많이 하고 놀았다 하는 세대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M세대예요. 이분들은 어릴 때 인터넷으로 사람 다 만났어. 세계관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게임을 중독되는데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다 어릴 때 그런 경험 해봤죠? 그 게임이 너무 재밌어갖고 컴퓨터를 공부하고 인터넷을 공부하고 막 푹 빠져서 그러고 살다가 딱 나와서 이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사업을 좀 해야지, 그러고 딱 생각을 했더니 우리 같으면 땅에서 사업을 시작하죠. 인터넷 디지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10수년 만에 그게 전 인류의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동창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준비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일단 마음가짐부터 바꿔라.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살던 조선이 망했다. 여러분, 조선이 망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유교, 이 신분제도, 거의 모든 사회적 관습을 다 버려야 돼요. 아하, 저거 4대도 모르고 인의예지도 모르는 놈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 깎고요. 새로운 복장하고 서구의 도대체 이 파워 있는 문명이 어떻게 조선을 멸망시켰는가를 학습하고 그거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정도 각오가 되지 않으면요, 젊은이들이 오는 도시도 만들 수 없고 젊은이들이 오는 기업도 만들 수 없어요. 세계관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 그들의 언어 체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꼭 필요한 거다라고 인지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왜 더 절실하냐?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오는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G세대는요, 이제 진짜 무서워요. 저는 50대, 60대와 G세대는 소통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G세대는 스마트폰을 어려서부터 쓴 첫 세대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서부터 쓰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애들이요, 선생님이건 아니면 부모님한테 뭘 물어볼 때 내가 뭘 배우려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모든 지식은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걸 왜 물어봅니까? 그죠? 야, 나도 지식은 알고 있는데 너의 의견은 어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또래 애들은요, 또 그걸 생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른한테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식이 아니면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교과서에 뭐를 하면 애들이 머리가 그렇게 되고, 뭐 전교조가 뭐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쪽 이념을 가르쳐, 다 옛날 얘기예요. 애들은 스스로 검색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를 스스로 살고 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애들끼리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애들의 눈높이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는 누가 존경했죠? 자기 또래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요, 그죠? 지금은 다 핵화됐어요. 공부 잘하는 애 존경받습니다. 컴퓨터 잘하는 애 존경받고요. 소프트웨어로 뭐 짜는 애 엄청 존경받아요. 게임 잘하는 애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애 되게 존경받아요.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공부하는 거를 빼고는 디지털 역량이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검색을 잘해야 커뮤니티에도 가입하고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어야 내가 그 분야에서 덕후가 될 수 있고 굉장한 지식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G세대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요, 무슨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 주면요, 우리보다 더 잘 쓰죠? 그게 이미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뛰어노는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죠. 우리는 메타버스를 뭐 유튜브나 보고 넷플릭스 보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하는 정도의 메타버스를 살았다면 얘들은 그게 아니라, 야, 좀 더 가보자. 야, 나가 얼굴 나오는 것도 불편해. 내 대신 내 캐릭터 만들어. 오케이. 그리고 게임 환경도 그런 게 만들어봐. 거기서 뛰어놀아요. 거기서 만나요. 대화해요. 이런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포트나잇 이런 겁니다. 거기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냥 평온하게 같이 놀고 마치 생활하듯 보내기도 합니다. 거기 샵도 들어오라 그러고요. 거기서 쇼핑도 하고요. 이게 이 25세 이하의 G세대가 즐기는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던 디지털 세계의 진화된 모습이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전 세계 기업들이 25세 이하의 유저를 잡는 게 우리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일이니까 전부 투자합니다. 여기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할까? 글라스는 저는 하나의 그냥 샘플이라고 봐요. 조금 더 차별화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죠. 근데 근간 자체는요, 메타버스라는 세계관을 계속해서 생태계로 발전시키는 게 이 기업들의 목표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퀘스트 3 나왔어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메타하고 MS가 손잡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앞으로 같이 가져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기업들은요, 이제 25세 이하의 소비자들이, 왕이 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잡기 위해서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왜? 수천조 기업들이잖아요. 당연히 소프트웨어들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투자가 됐으니까. 하드웨어도 좋아지죠? 그러니까 구현할 수 있는 리얼리티 같은 게 점점 올라가고 그 비용은 싸져요. 그러면서 소위 메타버스 세계의 4대 기술이라는 AR, VR, 미러월드, 라이프 로깅이요. 굉장히 지평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 20년 전에 이런 논문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 야,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리얼리티는 떨어지고 너무 어려워. 근데 여러분 요새는 애들이 이걸 게임하면서 놀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만큼 일반화됐다는 겁니까? 최근에 제가 디지털 트윈, 이 다음 세션이 그거였는데 공장을 하나 만드는 것도 보니까 요새는 반도체 라인 하나 하면 2조가 듭니다. 신공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요 메타버스로 만들어놔요 미리. 왜?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직원 훈련시키려고. 옛날에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이제 너무 싸진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 유니티 같은 거 하는 친구가 앞으로 한 1000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게임 회사에서는요, 언리얼 유니티 하는 친구 3만 명만 좀 키워달래요. 다 이런 방식. 이게 무슨 얘기냐? 투자하겠다는 자본과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버블 얘기도 나올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1997년, 8년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IT 버블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 그게 꺼지면서 결국은 진정한 디지털 시대가 왔죠. 비슷한 현상이 여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야, 게임 속에서 디지털 아이템도 사고 사람도 만나고 이러던 애들이요. 야, 이거 꼭 게임에서만 해야 돼? 근데 기본이 뭐냐? 국적이 없어야 되고요. 언어의 장벽이 없어야 되고요. 디지털 거래는요. 원래 게임에서 코인으로 했죠. 왜? 국적이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등장한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NFT와 암호화폐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리플이라는 작가가요. 원래도 비싼 작가가 자기 그림을 그리고요. NFT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NFT라는 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소위 말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한번 NFT에 딱 실으면 이 그림의 크리에이터는 누구고 소유주는 누구다 하는 게 딱 찍혀 나갑니다. 그러고 나면요. 아무도 위조할 수 없어요. 그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이미 증명된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팔아봤더니 78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거 국적 없는 거래가 필요하니까 뭐로 할까요? 코인으로 하죠. 그래서 표준 화폐가 이더리움으로 선정된 거예요. 이러니까 크리스티 소더비 같은 오프라인에서 상점이 야, 우리 메타버스 샵 차리자. 그리고 NFT로 아티스트 보고 등록하세요. 거래는 이더리움으로 합니다. 이런 표준 프로세스 경제 시스템을 만들죠. 이게 계속 성장하니까 NFT 아트 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지자체에서 애들 사생대회 하죠. 봄에는 애들 오프라인으로 그림 그리고요. 가을에는 NFT 사생대회 해라. 왜? 그 새로운 세계를 애들이 경험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메타버스 세계관을 이 부산시에 심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게임 회사들은요. 디지털 아이템 거래는 원래 우리가 하던 거잖아. NFT 원조는 우리야. 그러면서 NFT 엄청 투자합니다. 그러려면 코인 발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불법. 그러니까 이건 자회사 다 어디다 세워요? 싱가포르로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도 알아요. 엑스포 유치하려면 제일 유명한 BTS 활용해야 되죠. BTS의 엄청난 팬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야, BTS가 셀카를 찍었어. 그리고 그거를 디지털 파일로 등록해. 팔면요. 팔리겠죠. 당연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이브가 5천억을 NFT에 투자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5천억을 투자 이미 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싱가포르에 세워야죠. 왜? 우리 아미 1억 명의 열성, 1억 그 아미 팬들을 위한 NFT를 발행하고 화폐를 발행하려면 한국은 불법이니까. 이런 게 너무 기가 막힌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루나테라 폭락하니까 커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우린 또 그래. 무슨 얘기예요? 혁신은 두렵고 부작용만 나오면 신이 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데. 루나테라 폭락하고 뭐 새로운 캐릭터들 폭락하고 뭐 NFT 값이 떨어져도요. 여러분, 생태계는 계속 늘어나요. 시간을 잘 보고 하겠습니다. BAYC라고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2021년 작년에 나온 건데요. 뜻이 지루한 원숭이들끼리 모여서 좀 재밌게 놀자예요. 보드 에이비오트 클럽. 그럼 회원권이 있어야겠네. 그 회원권을 NFT로 발급할게. 근데 NFT 발급을 위해서는 이미지, 파일이, 디지털 파일이 있어야 되니까 못생긴 원숭이들을 만마리 그렸어. 이거 다 NFT에 등록했어. 그럼 이제 주민증이 되는 거예요. 회원증이. 그리고는 팔았더니 이게 뭐가 그렇게 신나고 재밌다고요? 세계적인 슈퍼셀럽들이 다 삽니다. 마돈나, 에미넴, 뭐 스포츠 스타 다 사. 그리고는 실제로 오프라인 행사를 해요. 와, 우리 모였어. 그리고 원숭이들 모였으니까 바나나 막 놓고요. 그거 먹으면서 막 파티하고 사진 찍어서 SNS에 막 올라와. 마돈나하고 어깨동무 사진 찍고 이러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가격이 폭등합니다. 한때요. 제일 희귀하게 생긴 이 NFT가 40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야, NFT에 투자해야 돼.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건 좋았다가 갑자기 폭락할 수 있겠죠. 또, 야, 그러면 나도 할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도 떨어지고 망하는 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NFT 지금 나온 것 중에 99%는 망할 거다. 전문가들 그렇게 예상하고 저도 거기 동의해요. 왜? 그렇게 깔려야 되니까. 그래서 투자 관점은 아닌데 문제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늘어나는데 이유가 있어요. 생태계가 확장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숭이를요. 아디다스가 한 마리 사요. 3억 8천 주고. 그리고 아디다스 원숭이는 얼굴을 못 바꾸니까 아디다스의 모자, 옷, 신발을 다 바꿔가지고 입히면서 3만 마리의 아디다스 원숭이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걸 한 마리당 90만 원에 팔아요. 싸게 팔 수는 없지. 아디다스, 이 소위 말해서 갑바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팔릴까? 여기 NFT 구입하신 분? 네, 이래서 애들이 사요. 여러분, 1분 만에 매진.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3만 명의 NFT 회원들이 생긴 거예요. 아디다스의 팬클럽들. 맞죠? 거기서 열심히 아디다스가 잘해줍니다. 잘해줘야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할인도 해주고요. 뭐 기념품도 보내주고 이거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오프라인 신발하고 이런 걸 다 보내줘. 그러면 걔들이 SNS에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이키도 합니다. 가상 신발을 팔아요. 그럼 어떻게 파는 거냐? 여러분, AR 필터라는 걸 써갖고 제 신발을 딱 그걸 놓고 찍으면 저 신발이 신긴 걸로 나와. 그걸 갖고 SNS에 자랑하라고 그렇게 파는 거죠. 한 켤레에 1,500만 원. 작년에 630켤레 팔아 37억 매출했어요. 실제 신발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기들 뭐라 그러냐? 너무 성공적이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의 10%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계속 뭔가 아이디어를 내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궁금하시죠? 여러분, 나이키하고 아디다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자꾸 시선을 낮추자 그러는 게 이런 거예요. 10대와 20대입니다. 네? 10대와 20대 고객이 중요한 이 나이키와 아디다스 입장에서 보니까 TV를 안 보내 애들이. 여러분, 안 보는 게 아니라 TV 광고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우리나라 방통위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10대들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TV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0.4%, 20대 4.8%, 30대 12.5%예요. TV 안 본다는 얘기죠.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가 뭐냐? 저같이 TV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회의를 하면요. TV에 광고를 내서 애들 부산에 좀 남게 합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광고를 보니까 어쩜 이렇게 저 맞춤형이죠? 광고가 다 이런 거예요. 무릎이 안 좋으십니까?
기력이 떨어지십니까? 치매 보험은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이키가 Just Do It 그러면요, 애들이 지나가다가 에이씨, 저거 아재 브랜드였네. 여러분, 왜 테슬라가 TV 광고 안 하는지 아시겠죠? 타겟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10대, 20대는 어떻게 하라고? 10대, 20대를 위한 광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10대, 20대 어디서 놀아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는 사람들, 아까 손 한 분도 안 대셨죠? 여러분, 10대, 20대한테도 메타버스 어렵고, 코딩 어렵고, 소프트웨어 어렵고요, NFT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해. 자유자재로 들고 놀아. 걔들이 뭐예요? 10대와 20대 오피니언 리더, 커뮤니티의 핵심 인재들이에요. 걔들이 사갖고요, 혜택을 막 받아. 와, 아디다스에서 이런 거 보내줬어. 아디다스 진짜 재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만 명이 막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아디다스 쿨. 그래서 어떻게 됐냐? 10대한테, 20대한테 아디다스가 힙한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요, 이미 그러잖아요. 나이키는 한정판 때문에 이 나이키가 신발 커뮤니티에서 난리예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이 커뮤니티와 팬덤, 이걸 바탕으로 키워나가려는 전략을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이키 아디다스 뿐일까? 나이키 아디다스 뿐일까요? 다 합니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전부 NFT에 초기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생각해 봐요. 우리처럼 제조업 중심으로 전부 50대, 60대 CEO와 이사들이 광고도 결정하고 모두 결정하는 사람들이면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여기겠냐고요. 제가요, 이번 수업에서 NFT를 한번 프로젝트 민팅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밤을 새고 난리가 났어요. 공대 애들이. 야, 너 왜 이렇게 하니?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20년 전에요, 그때 돈 많은 기업들, 잘하는 기업들이 인터넷 시대가 온다, 앱을 개발해야 된다, 플랫폼에 투자해야 된다, 안 했어. 우리나라에서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그게 뭐 되겠어.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또 똑같으면 어떡하죠?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거의 뭐 투자 방송을 보면요, 메타버스 NFT는 별거 아니다. 뭐 부동산이 되겠냐, 뭐가 되겠냐, 뭐 폭락한다, 맨날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작용도 알아야, 공부해야 왜 일어나는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NFT 꼭 해보십시오. NFT를 하나 구입하려면요, 뭘 사셔야 되냐? 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럼 메타마스크라는 소위 개인의 지갑이 뭐가 되고, 탈중앙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개인 간의 금융거래가 가능한지도 파악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계관으로 NFT 메타버스가 어떻게 작동하겠구나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산에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자 전문점을 내고 싶어요. 배달만 할 거야. 좋은 점수 받아야죠. 애들의 좋은 리뷰 받아야죠. 댓글이 매출을 결정하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까 아디다스가 왜 NFT 회원을 했을까요? 이 사장님도요, TV 광고를 할 게 아니라 10대들만 들어오세요. 피자 진짜 좋아하는 사람만 모읍니다. 그런 다음 걔들한테 NFT 발행해서 걔들한테만 권한을 줘요. 시식해서 어느 게 맛인지 투표할 권한도 줍니다. 와, 소통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갖고 내가 진짜 애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개발했어. 그리고 신제품 출시하고 오픈하는 날, 그때부터 너희들은 6개월 동안 30% 할인.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먹은 애들은요, 전부 가서 댓글 쓸 거예요. 이 피자 짱, 내가 보증함.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표준이에요. 코로나가 오면 보도 참고 자료에 늘 바꿀 필요도 없고요. 너무 좋아. 이게 대한민국 표준이라고 확신을 하니까 절대 안 바꾸죠. 그런데 대학생이요, 미쳤나 봐. 왜? 걔는 메타버스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포노 사피엔스야. 그러니 야, 내가 내비로 맨날 다니는데 꼭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는 이 코로나 맵을 만듭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백스코 내가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옛날 코로나 확진자 막 번질 때예요. 여기 확진자 있어 없어? 그럼 백스코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이게 상상이 돼야 실현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아예 못하니까 안 가죠. 네? 이틀 만에 했답니다. 밤새 혼자. 이게 메타버스 세계관. 여러분 같으면 절대 안 바꿔 여기다 투자하시겠어요? 여기다 투자하시겠어요? 부산의 미래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우리가 솔직히 어른들이요, 다 이 마음이에요. 왜 자꾸 디지털의 부작용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 있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그 마음만 챙겨가셔도요, 다 벌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이유가, 제가 벌써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박사과정 학생이요, 원자력 발전소 지진 안전성 평가라는 기계공학 분야를 가르쳤어요. 그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한 달은 걸려요. 이거 얘가 습득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라고요. 와, 놀랬어. 보통 우리는 FEM이나 해석이나 이런 거 전문 지식 맡기면요, 되게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느라고 바빴는데 걔들은 그냥 커뮤니티 가가지고 바로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교수님, 이거 머신러닝 하면 되게 좋겠어요. 난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러고 들어보니까 그렇네. 야, 근데 미안하다. 야, 내가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 교수님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1년 반 만에 했고요. 데이터 모으는데 1년을 썼어요. 코딩을 모든 가능한 알고리즘을 다 적용해서 해보더니 이게 좋다. 그럼 공부를 다 했잖아요. 의대 선생님 소개해 주셨더니 엑스레이 사진으로 폐기종 진단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그게 작년에 한 거고요. 올해 박사 예심 보는데 이 심전도 검사 결과로 심근경색 위험도 평가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게 얘 박사과정 논문이에요. 박사 논문. 얘 공대생이에요, 의대생이에요? 와, 얘 대단하다. 얘 이런 애가 별로 없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번에 대한기계학회에 갔어요. 대한민국 모든 기계과 교수들과 대학원생이 논문 발표하는데 수백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데 세션의 절반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럼 교수가 그만큼 할까요? 안 하죠. 제가 보증하건대 교수들 안 합니다. 아니, 못해요, 솔직히. 누가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애들이요. 야, 넌 내 연기감만 듣고 역학만 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럼 내내 그래요. 왜? 우리나라 유교사회니까. 내내 그러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속으로? 교수님, 그럼 전 40전에 잘려요. 왜?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엔지니어가 무엇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고 앞으로 잘 나간지가 이미 애들이 너무나 많이 얘기해놨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못해? 넌 끝이야. 컴퓨터 모델링 못해? 너 끝이야. AI 빅데이터는 당연히 해야 돼.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가 막 쭈뼛 서더라고요. 와, 우리가 더 이상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적어도. 여러분, 세상이 변화하는 건, 디지털 시대가 무섭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걸 하면 연봉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그러니 자기한테 옛날 하던 방식으로 일하라고 자꾸 강요하면요, 애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그러니 함께 탐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검색하고 찾아보면 좋은 길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적어도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쌓아온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바탕으로 같이 이들과 함께 검색하고 탐험하면서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고요. 그 뒤에 보면 팬덤이 지배하는 사회, 팬덤 경제에 관한 거나 또 우리한테 디지털 시대가 올수록 휴머니티를 더 키워야 한다거나 하는 얘기들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ESG 경영의 핵심이죠. 이 바꿔야 할 것들,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남겨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대한민국이 2021년 세계 8위였다가 올해 여러분 6위 된 거 아세요? 일본이 8위 되고. 이게 국력 기준이래요. 와, 저는 이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더 이상 개도국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뿌듯해 하실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 된 게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식민지였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게 대한민국이 처음이에요.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기적을 만드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갖고 있고 부모님들도 갖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앞으로는요, 보세요. 국적도 없고요. 디지털 아이템 거래하고 그거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 보니까 제가 팬덤 얘기를 잠깐 하면, 야, 유튜브 조회수 1위가 아기상어예요. 넷플릭스 드라마 상영 네. 제가 껐네요. 웹툰 세계 100개국 1위, e스포츠 세계 1위, BTS 같은, 블랙핑크 같은 K-팝 전 세계 1위. 여러분, 국적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커뮤니티를 통해서 열심히 좋아하는 이 MZ세대 10억 명이요, 대한민국 열광하고 있어요. 야, 그럼 이거 큰 자산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요, 오늘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김대현 교수님도 계신데, 그런 메타버스 세계관을 확장하는 정말 아싸리한 그런 멋진 도시가 되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국제 표준을 한 20년 해왔는데요. 오늘 강연 듣고 비표준 인간의 완전한 아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요, 질문은 딱 하나만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많으시네요. 달려가겠습니다. 예,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 소통과 협력을 가르치는데, 지금 얘기 아까 좀 하신 정주영, 이병철의 기업가 정신 이런 걸 제가 좀 섞어서 가르치려고 그랬거든요. 네. 하면 안 되게 어떻게 하면 가르쳐야 될 건지를 힌트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주영, 이병철이 가능한 게 우리가 이제 기적을 만드는 힘이었잖아요, 제조업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데이터 디지털 주권을 확보한 게 김범수, 이해진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고, 그 다음 중국에서 알리바바 텐센트를 만든, 한번 마윈 같은 사람 보세요. 완전 문과생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탐색하자는 거죠. 디지털 세계를 넓히고 메타버스 세계관을 확장한 사람들의 히어로, 그 무용담을 알아야 애들이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그 다음에 만들어 가겠죠. 네. 저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세계관을 바꾸자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스킵한 것 중에, 여러분 스타일 난다라는 화장품 브랜드 아시나요? 스타일 난다 안다. 남양유업 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스타일 난다가 어떤 회사냐? 22살 김소희 대표가 창업을 하고 35살에 매각합니다. 매각 가격이 6천억이었어요. 이번 남양유업 수십 년 회장님 하시다가 이제 골치 아프다고 매각하셨죠? 3,100억이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르칠 때 김소희를 가르쳐야 될까요? 남양유업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남양유업 못 만들어요. 현대조선 못 만듭니다. 신세계백화점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 걸 갖고 기업가 정신으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 쿠팡은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세계를 고민하게 해줘야죠. 왜? 우리 모든 어른들이 더 이상 사다리는 없고 개체에서 용인하는 법이 없다 했는데 22살 김소희 대표가 6천억 기업을 만들었고요. 여러분, 통영고등학교 다녔던 조만호 대표 무신사 만들었죠. 지금 5조 5천억이에요. 무신사의 성장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 흑수저 완벽합니다. 배민 우리가 그렇게 욕하죠. 김봉진 대표 10조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돈이 지질이 없어서 수도공업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예전 가서 디자인했어요. 심지어 개발자도 아니고 디자이너였는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배민을 만들고 10조 5천억의 기업을 만들었죠. 이런 게 저는 새로운, 거기서 확장되는 메타버스를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의 그 어떤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발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디지털 세계관이 메타버스에서 형성돼야 한다는 거죠.
예, 최재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십시오.